오늘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많이 튀었습니다. 힘을 잃고 이틀 헤매다가 일정 부분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주봉은 음봉으로 끝났고요. 일간으로는 반등하는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넷플릭스나 여기 구글 얘기가 있는데 넷플릭스는 그 새해 들어가지고 구독자 수가 기대치보다 많이 늘었다고 튀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해고한다고. 해고하면 비용이 막 줄겠죠. 그래서 튀었습니다. 이게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좀 저기 하죠. 빈약하죠. 여하튼 시장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친 것 같다는 얘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상승 강도가 약해질 것 같던 게 다시 머리를 드는지, 이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죠? 최근에 주식시장이 밀릴 때도 외국인들이 팔질 않았습니다. 기관은 팔아제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패턴이 좀 이제 올해 새해 들어서 국내를 반영하는 부분이 약간 좀, 그러니까 국내를 쳐다보는 게 약간 바뀐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가장 주된 이유는 아마 중국 쪽의 위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기대감,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쪽의 무역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나온 거 보면요, 신규 실업자 단총 건수가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아직 고용 시장은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질이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자체로는 그냥 시장 자체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주택 허가 수인데, 주택 허가 수가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급락한 이후에 약간 하락 강도가 멈추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밑으로 달리고 있고, 이건 착공이거든요. 주택 착공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존 주택 판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은 미국도 냉담하게 얼어가고 있다.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요 주택 가격, 진로 주택 가격인데, 이거는 리얼하고 여기 같이 나오네요. 이게 리얼이고요. 요게 명목이거든요. 이게 실질이고, 이게 나미널이고, 이게 리얼인데, 얘는 이제 명목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긴 하고, 그 다음에 FHFA에 보면 거기에 주택가격 지수는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명목이. 그래서 미국 주택은 이제 정점을 치고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전년동 잠깐만. 이거는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정점이 2006년도 중반쯤에 쳤거든요. 그때 흐름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그 정도 강도, 어느 정도 강도까지 떨어졌나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후에 이 부분을 보여준 거죠. 지금 이후에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한 가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주택 가격이 움직이는 게 가계 소비에 영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이 있냐면, 홈에코티론이라 그래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으면 국내 같은 경우는 추가 대출을 안 해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LTV 여력을 가지고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아니죠 사실, 그 남아있는 여력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문제는 그 부분을 홈에코티론이라 그래서, 그거가 맥스로 썼던 사람들은 이렇게 가격이 내려와 버리면, 주택가격이 내려와 버리면 그만큼 그 주택의 담보 금액이, 최종 담보 금액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꿔야 되는 마진콜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담보를 추가로 현금을 넣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 주택 가격이 움직일 때는 아직까지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많이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올해 내내 주택 가격이 밑으로 내려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그만큼 미국 가계에서 소비 여력이 주는 영역이 생긴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한눈에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짙은 파란색하고 연두색 있죠, 두 가지.
짙은 파란색이 이겁니다. 이게 연두색이 연두색이네. 이게 하늘색이네요. 요건데 이거 두 개 다 주문이거든요. 제조업에. 이거는 전체 주문이고 제조업. 요거는 소비자들 그러니까 소비용품, 소비제품 그 가계제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가게에 사용하는 제품 전체를 다 포함한 건데 보시면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주문이. 그다음에 요 노란색이 요게 산업 생산이거든요. 산업 생산이 지금 2달 연속 아래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검은색이 이게 가동률이에요. 가동률은 산업 생산과 맞물려서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게 빨간 게 전체 판매거든요. 판매가 상승 강도가 떨어지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연두색 요게 그 저겁니다. 그 재고는 늘어나고 있죠. 경기 수축 국면에 생산과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고는 맞물려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죠. 전체적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서 경제가 누그러지는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박종원 기자께서 올리신 건데 1월 19일 날 미 연준 베이지북 나왔는데 당분간 경제 활동은 정체고 물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으로 몇 개월의 경제 성장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조사 이후 절반 이상 지역이 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있다. 미국의 절반 이상의 지역이 그 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가 자체는 앞으로 1년 안에 상승이 꺾일 듯 이 정점을 치고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는 확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연준은 12개 관할 지역의 경기를 분석한 결과 6개의 지역의 경기 활동이 지난 조사 대비 거의 변하지 않거나 감소. 나머지 5곳은 완만하게 증가, 1개는 상당 규모 감소.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거나 내리는 곳이 한 7군데 정도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을 부추길 수 있는 공연 증가와 임금 상승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 그래서 이제 이 임금 부분 관련된 것 때문에 여기 보면 연준은 많은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고내고를 꺼리고 있다면 노동시장이 계속 과열된 가운데 임금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잡컷 해고들을 막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중소형이나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이 너무 빡빡해서 사람 해고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질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풀타임하고 파트타이머 중에 파트타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인상될지 모르겠지만 질적 부분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고용 시장도 식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신들 좀 더 몇 가지 볼 건데 요거는 캐널리스에서 나온 정보거든요. 1월 17일 날 나왔는데 이게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동향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 그 여기 보시면 2021년 쿼터 1에 증가율이 급등했잖아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맞으면서 구제금융들을 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스마트폰 수요를 급등시켰던 거가 보이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정년 동기가 이제 4쿼터면 작년 4쿼터죠. 그거 대비 이제 거의 2%, 20% 가까이 지금 수요가 줄었는데 그 전 세계 판매 비중을 보면 애플이 25%, 삼성이 20%, 나머지 샤오미 쭉 나오는데 이 세 개 전부 다 아마 중국 걸 겁니다. 중국의 업체들이 그 고가폰은 아니고 저가폰 쪽에서 주로 시장을 다 뒤흔들고 있고 삼성전자도 사실 고가폰 영역은 애플한테 치이고 있고 저가폰 영역은 중국한테 치이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는 일본 얘기인데요. 이거 이지영 기자께서 1월 19일 아시아경제에 올린 건데 일본의 회사채 시장에 그 매우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일드 컵으로 지금 통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1년물하고 장기 10년물을 타겟 나는 그 해당 1년 국채하고 10년 국채를 몇 퍼센트 수익률에 맞출 거야라고 해서 시장에서 그 채권 수익률이 움직이면 매입하거나 매도해서 그 수익률을 맞추려고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곡이 되고 있어서 이제 한계점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 기준금리 조정이 아닌 수익률 곡선 YCC 정책 유지로 물가 다스리기에 나서면서 일본 채권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9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넘어선 가운데 국채금리를 지표로 삼는 회사채 시장에도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일드 커브를 보면 이게 일드 커브거든요. 일본에. 그런데 일드 커브 보시면 얘네가 이제 1년짜리하고 10년짜리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일드 커브로 여기 보시면 10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급등하죠. 확 위로 튀어 올라가죠. 이거 3년간의 금리 차는 요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5년간의 금리 차는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도 5년 차인데 이렇게 급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 3.46인데 8년 국채 수익률 0.48, 3.4, 0.34인데 여기 보면 이게 0.48, 408로 돼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이게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더 낮은 시기에 금리가 더 높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장에선 사실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거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강하게 누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다른 쪽 채권 수익률이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왜곡됐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데를 볼게요. 차이나 한번 볼까요? 보시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강도가 똑같죠. 일드 커브가 보시면 일드 커브 기울기가 일정 수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에서 15년 올라갈 때는 오히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게 짙은 파란색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일드 커브가 옆으로 섰거든요. 서가지고 후반부를 이렇게 옆으로 서버렸거든요. 이게 지금인데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1년 전에 일드 커브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더라도 정말 장기국처럼 넘어가면 이 속도가 좀 느려져요.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 걸 볼까요 한번? 이게 미국 거거든요. 미국 거도 보시면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 일드 커버가 지금 역전돼 있거든요. 우하향하는 패턴이고 예전에 1년 전에 우상향할 때 패턴을 놓고 봐도 올라가는 강도가 여긴 10년 터울이거든요. 20년이잖아요. 10년 터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강도가 이제 올라오는 것보다 좀 높아졌죠. 그러니까 10년 터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터울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올라가는 강도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드 커브를 보면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왜곡된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 강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올라가죠. 그래서 일본이 아베노믹스 이후에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하면서 시장을 경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질 실효율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그 일본의 실질 실효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국가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만들어내는 환율이고 실질까지 붙어버리면 그 해당 국가하고 다른 국가들을 이제 물가를 감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화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2000년대 여기 아베노믹스가 2012년도부터 아베노믹스가 있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이 정도 한 100 윗단에서 움직이고 있던 게 지금은 많이 빠져서 80 밑에까지 내려왔으니까 70 뭐 77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치로 놓고 보면 뭐 2010년도에는 130 정도 됐었으니까 거의 뭐 한 40% 이상 빠진 거죠, 가치가.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진행하면서 무엇인가 경제나 이런 것들을 수출 주도로 움직인 다음에 그게 이제 내수 경기나 이런 것들을 진작시키고 전체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고 뭐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큰 흐름의 문제는 어, 한계점에 임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그 에너지 관련된 인플레이션 압력 얘기를 하는 보도들이 좀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WTI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석탄산수 중진류 가격이. 그런데 이거는 그 달러 인덱스 최근 내려온 걸 반영해서 움직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예를 들면 이게 가스거든요. 이거는 미국 가스 관련된 가격대고 여기 보면 아래로 추세적으로 완전히 급락해 있죠. 이게 네덜란드입니다.
유럽 쪽에서 쓰는 기준. 얘가 영국이에요. 가스가 더 아래로 다 건너박질을 쳤죠. 유럽 쪽이 따뜻한 날씨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스 관련된 가격이 뭐 예전보다 그 이전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에 있지만 일정 부분 안정화 국면에 들어와서 바닥 국면에 변동성에서 이제 바닥 국면에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미국의 재고거든요. 석유 재고.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미국 전체의 그 전쟁 관련된 준비, 전략적 비축률을 빼고 난 전체적 추세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쿠싱 지역에 있는 그 재고거든요. 이거는 미국 전체 재고고. 근데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석유 쪽에 대해서는 일단 큰 에너지 관련된 그 가격 여파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 추세를 보면서 오펙에서 계속 오펙 플러스에서 뭔가 그 석유 공급을 조절할 거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급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마지막으로 요 기사를 간단히 보겠는데 여기 보시면 박슬기 기자께서 이 머니에스 여기에 올리셨는데 1월 19일 날 그 7%대 은행 신용대출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낮는데 왜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이제 보시면 여기 분석한 거 보면 신용대출의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은행의 영업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추세적으로 금리가 하락해요.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낮게 아래쪽에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이 김씨 같은 경우에 고정금리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변동금리가 올라왔고 향후에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사람은 소비자들은 인지하게 되거든요.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높지만 그냥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약간 낮은 수준에 있는 이 고정금리로 나는 확정금리를 딱 정할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 한 1년 뭐 이렇게 2년 지나 보면 이 고정금리가 높고 변동금리가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즉 은행은 금리가 정점을 쳤다고 생각이 들면 고정금리의 고객들을 많이 모시기 위해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약간 낮게 책정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1년 뒤에 알고 얘를 변동금리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은행의 영업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금리가 상당히 바닥을 치게 되면 그때는 금리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 내려왔던 걸 봤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반대로 그 변동금리를 더 낮게 두고 고정금리를 높게 둬요. 그럼 사람들은 내려온 것들이 앞으로 계속 금리가 내려가지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동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잡게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금리는 올라가는 여건을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좀 높더라도 금리가 바닥일 때 고정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고정금리를 받아놨으면 향후에 올라가는 금리에서 해방되면서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변동금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행의 대출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